한국 근무를 희망하는 미군들의 신청이 역대급으로 급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부 부대에서는 한국 발령 요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를 조정하기 위해 상부에서 긴급 대책을 마련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미군들로 하여금 한국 근무를 선호하게 만든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에드워드 해밀턴이에요. 저는 미군에서 심리학자로 근무하는 육군 대위입니다. 제 일은 군인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그리고 군 생활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이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고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제 소명이라고 믿어왔죠. 하지만 그날 들은 소식은 어떤 준비도 소용없을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제 지휘관인 제러미 모리스 장군에게 호출을 받았어요. 장군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그의 말은 제게 강한 충격을 줬습니다. 해밀턴 대위, 자네는 앞으로 6개월 동안 한국으로 파견될 걸세. 다음 주 월요일에 출발했으면 좋겠어. 순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한국이라고요? 저는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지만 그곳에 대해 들은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제 할아버지는 1976년 한반도 비무장지대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라고 불리는 그 사건에서 미군 장교 2명이 나무를 자르던 중 북한군의 공격을 받아 목숨을 잃었죠. 그 2명 중 1명이 제 할아버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아버지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수없이 들으며 자랐어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수적 열세에 놓였고 결국 버려진 채로 죽음을 맞았는지, 미국 정부가 어떻게 그것을 방관했는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가족에게서 소중한 존재를 빼앗아 가고도 그에 대한 보답은커녕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는 것까지 아버지는 직접적으로 말한 적은 없었지만 그의 감정은 너무도 분명했어요. 아버지는 한국을 배은망덕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그런데 왜 하필 지금 내가 그곳으로 가야 하는 걸까요? 거부하고 싶었어요. 항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군대에서 명령은 절대적이죠. 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군인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거니까요. 설령 그곳이 평생 가고 싶지 않았던 곳이라 할지라도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아파트에 앉아 짐가방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가슴이 더 무거워졌죠. 기분을 전환해 보려고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짜증만 났어요. 기사들은 한국의 첨단 기술, 빠른 교통, 강한 경제력 같은 이야기들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런 건 제게 아무 의미도 없었어요.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든 효율적인 나라든 저한테는 그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곳일 뿐이었죠. 그날 밤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끊임없이 맴돌았어요. 아버지가 해주던 이야기들, 그리고 마치 유산처럼 대물림된 분노까지. 정말 내가 거기 가서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할까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미소 지으며 제 일을 해야 할까요? 비행기표는 이미 예약됐고 명령서에도 서명이 끝났어요. 도망칠 방법은 없었어요. 이제 며칠 후면 저는 한국 땅을 밟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전혀 준비되지 않았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국제공항 안으로 들어섰을 때 저는 혼란스러운 광경을 예상했어요. 하지만 제 앞에 펼쳐진 건 고요함과 질서였습니다. 승객들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조용했고 어디에서도 길게 늘어선 줄이나 짜증 섞인 한숨, 조급한 외침 같은 건 들리지 않았어요. 모든 게 마치 잘 조율된 기계처럼 부드럽게 흘러가고 있었죠. 저는 가방을 더욱 꽉 쥐었어요. 이 나라를 이해할 생각조차 없었던 저 자신이 이곳에선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민국으로 향하는 표지판을 따라 걸으며 오래 기다릴 각오를 했어요. 미국에서는 공항보안 심사가 끝없이 길어지곤 했으니까요. 당연히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저는 벌써 심사대 앞에 서 있었어요. 무표정한 심사관은 저를 한번 흘깃 쳐다보더니 제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찍고 도장을 찍었어요. 딱 1분. 그게 전부였어요. 걸어 나오면서도 어쩐지 찜찜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끝난 거죠? 제대로 확인은 한 걸까요? 수화물 찾는 곳에 도착했을 때 제 가방은 이미 컨베이어 벨트 위에 놓여 있었어요. 기다림도 혼란도 없었죠. 그저 효율적이기만 했어요. 그런데 저는 감탄하기보다는 의심이 들었어요. 이런 빠른 처리 속도가 어쩐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저는 한국이 여전히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나라라고 생각하며 자랐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나온 공항은
제가 경험했던 어떤 미국 공항보다도 더 현대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머리를 흔들며 생각을 지웠어요. 이건 아무 의미도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공항 출구에 나오니 단정한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한국 남성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가 든 팻말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죠. 그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서 있었고 표정은 차분했어요.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세련된 검은색 세단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차 문이 부드럽게 닫히고 우리는 공항을 빠져나왔어요.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환하게 빛나고 살아 숨쉬는 듯한 도시의 모습이었죠. 저는 전혀 다른 모습을 기대했어요. 좀 더 거칠고 낡고 어수선한 그런 풍경을요. 하지만 제 눈앞에 보이는 건 매끈한 고속도로, 네온사인으로 빛나는 거리, 그리고 하늘을 찌를 듯한 고층 빌딩이었어요. 도로는 완벽하게 깨끗했고 어디에서도 경적 소리나 고함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길거리에 쓰레기 하나조차 없었죠. 모든 게 너무 완벽해 보였어요. 운전사를 슬쩍 쳐다봤어요. 그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운전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뭔가 말을 걸고 싶었지만 결국 입을 열지 않았어요. 도시 깊숙이 들어갈수록 제 불안함은 점점 커졌어요.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췄을 때 저는 길을 건너려 기다리는 사람들을 봤어요. 모든 사람이 하얀 선 뒤에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신호가 바뀌자 그들은 일제히 움직였죠. 마치 시계 태엽처럼 정확하게요. 누구도 무단횡단하지 않았고 누구도 밀치지 않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답답해졌어요. 저는 오랫동안 이 나라가 혼란스럽고 미국의 지도가 필요한 곳이라고 믿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이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이 아니었어요. 호텔에 도착하자 제 차 문을 열기도 전에 제복을 입은 도어맨이 먼저 문을 열어줬어요. 호텔 안으로 들어가자 체크인은 1분도 걸리지 않았고 프런트 직원은 환한 미소로 제게 방키를 건넸어요.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해밀턴 대위님. 저는 가볍게 끄덕이기만 하고 곧바로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어요. 문이 닫히자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모든 게 너무 부드럽고 너무 빠르고 너무 효율적이었어요. 안심이 되어야 할 텐데 오히려 균형을 잃은 것 같았어요. 마치 제가 알던 세계가 모르는 방향으로 기울어 버린 것처럼요. 이건 아버지가 말해줬던 그 한국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두려웠어요. 다음날 아침 호텔 방에서 눈을 떴을 때부터 기분이 묘하게 불안했어요. 시차 때문에 피곤하고 짜증이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푹 잔 듯 개운했어요. 침대는 편안했고 방 안은 조용했으며 창밖 도시는 이미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커튼을 걷고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유리로 뒤덮인 고층 빌딩들, 분주한 거리, 그리고 끊임없는 에너지. 이렇게 되면 안 됐는데, 이렇게 편안함을 느껴선 안 됐는데,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을 애써 밀어내고 군복을 차려입은 뒤 미군 기지로 향했어요. 기지는 익숙했어요. 규율, 질서, 예측 가능한 환경. 마치 집 같은 안정감이 있었죠. 주둔 중인 군인들이 답답해하고 고향 생각에 지쳐 있을 거라 예상했어요. 그런데 모두가 밝게 웃고 있었어요. 한 명씩 저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주말에 부산으로 여행 간 이야기, 명동에서 먹은 길거리 음식, 그리고 빠른 KTX 덕분에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또 빠른 인터넷, 깨끗한 거리, 그리고 예상보다 친절한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도 즐겁게 이야기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듣기만 했어요. 이건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이 아니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한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이 군인들은 무언가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곳을 즐기고 있었어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오전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로버트 클락 중위를 만났어요. 그는 차분하고 단정한 태도를 유지했어요. 제 맞은편에 앉아 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대위님, 할아버지께서 겪으셨던 일 알고 계시죠? 저는 몸을 굳혔어요. 당연하죠. 클락 중위는 잠시 망설이더니 몸을 앞으로 살짝 숙이며 말했어요. 대위님 할아버지를 지키려고 했던 한국군들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순간적으로 화가 났어요. 아니, 화만이 아니었어요. 혼란, 의심, 그리고 아직 정의할 수 없는 감정까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저는 목소리를 낮게 깔았어요. 클락 중위도 목소리를 낮췄어요. 대위님, 그날 한국군 최우진 중사와 박태준 이병이 대위님의 할아버지와 함께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할아버지를 지키려다 전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그럴 리 없어요. 평생 아버지께 들어온 이야기는 분명했어요.
할아버지는 버려졌고 외롭게 죽어갔다고. 그래서 아버지는 한국을 원망했고 그래서 저 역시 이 나라를 미워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클락 중위는 태블릿을 꺼내 제 앞에 놓았어요. 이걸 읽어보세요, 대위님. 그건 군 공식 보고서였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료들이었죠.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군인들의 증언들, 그리고 그 안에 최 중사와 박 이병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들은 싸웠어요. 할아버지를 지키려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싸우다 목숨을 잃었어요. 저는 화면을 응시한 채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평생 동안 이 나라가 할아버지를 앗아갔다고 믿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는 한국군이 할아버지를 위해 싸우고 죽었다는 증거가 있었어요. 이 진실을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태블릿을 밀어냈어요.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기지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바람이 불어오는데도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주변의 모든 것이 너무 선명하고 너무 시끄럽고 너무 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는 분노와 상실감으로 만들어진 무거운 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무게는 달라졌어요. 더 무거워진 것도 더 가벼워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다르게 느껴졌어요. 저는 확신을 품고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서울 거리를 걸으며 머릿속이 아직도 뒤죽박죽이었어요. 오랫동안 저는 할아버지가 이국 땅에서 버려진 채 혼자 돌아가셨다고 믿어왔어요. 하지만 이제 알게 됐죠. 한국군이 함께 싸웠고 할아버지를 지키려 했으며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요. 이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저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평생 이 나라를 향한 분노를 품고 살았어요. 그 분노를 내려놓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더 알고 싶어졌어요. 기지 밖으로 한 발짝 나서는 순간 느껴졌어요. 서울은 확실히 달랐어요. 미국의 도시는 늘 바쁘고 혼란스러웠어요. 사람들은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질렀고 도로에는 경적 소리가 가득했죠. 길에는 쓰레기가 굴러다녔고요. 그런데 서울은 빠르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빨리 걸었지만 밀치거나 급하게 뛰는 사람은 없었어요. 인도는 깨끗했고 도로도 정돈돼 있었죠. 자동차들은 정확한 위치에서 멈추고 신호가 바뀌자 마치 보이지 않는 박자에 맞추듯 자연스럽게 출발했어요. 그래서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기지의 군인들이 그렇게 칭찬하던 지하철을요. 다들 깨끗하고 빠르고 미국보다 훨씬 낫다고 말했죠. 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익숙한 광경을 예상했어요. 혼잡한 인파, 밀치는 사람들, 지연되는 열차.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건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이 질서 있게 줄을 서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도 새치기 하지 않았고 밀어붙이는 사람도 없었어요. 열차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더 놀랐어요. 차 안은 조용했어요. 가득 찬 좌석, 서 있는 승객들. 그런데도 소란스러움이 없었어요. 누구도 큰 소리로 통화하지 않았고 음악을 시끄럽게 틀어놓지도 않았어요. 다들 책을 읽거나 휴대폰을 보거나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이런 지하철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열차는 정확히 정해진 시간에 제 정거장에 도착했어요. 1분도 빠르거나 늦지 않았어요. 플랫폼에 내린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화가 나지 않았어요. 북적이는 쇼핑가를 걸으면서도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그때 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작은 분홍색 지갑을 떨어뜨렸어요. 하지만 아이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엄마와 함께 계속 걸어갔어요. 미국이었다면 그 지갑은 순식간에 사라졌을 거예요. 누군가가 집어가고 그걸로 끝이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3사람이 동시에 움직였어요. 한 사람은 지갑을 주었고 또 한 사람은 아이의 엄마를 불렀어요. 그리고 3번째 사람은 지갑 속 물건이 그대로 있는지 확인했어요. 엄마는 상황을 깨닫고 깊이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3사람은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다시 자기 갈 길을 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속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걸 느꼈어요. 이 나라는 차갑고 배은망덕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곳은 존중과 질서, 그리고 조용한 배려가 자리 잡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걸었어요. 이 나라를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졌어요. 작은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어요. 오래 기다려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딱 2분 만에 제 커피가 나왔고 바리스타는 밝은 미소와 함께 컵을 건넸어요. 공사장을 지나면서 시끄럽고 어수선한 장면을 예상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본 건
완벽하게 조율된 움직임이었어요. 작업자들은 체계적으로 움직였고 거대한 기계들도 규칙적으로 작동했어요. 귀를 찌르는 소음도 거의 없었어요. 어딜 가든 보이는 건 똑같았어요. 질서, 속도, 그리고 서로를 향한 존중.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이 나라는 제가 상상했던 그 나라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곳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저는 이 나라를 이해하고 싶어졌어요. 저는 원래 전쟁기념관에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가볍게 산책을 나선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제 발은 어느새 그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저를 끌어당기는 것처럼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저는 답이 필요했어요. 박물관은 거대했어요. 전쟁과 희생, 그리고 생존의 이야기들로 가득한 웅장한 공간이었죠. 그 안에 들어섰을 때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처음 눈에 들어온 건 흑백 사진들이었어요. 폐허가 된 건물들, 굶주림에 야위어 버린 사람들, 맨발로 추위 속에 서 있는 아이들, 공포로 가득 찬 눈동자들. 그 순간 하나의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이 나라는 원래 살아남지 못했어야 했다. 저는 전시관을 하나하나 지나며 읽어내려갔어요. 1950년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전쟁 후 경제는 무너졌고 사람들은 가진 것이 거의 없었죠. 그런데도 그들은 모든 걸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바로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전시 공간 앞이었어요. 그날 제 할아버지가 목숨을 잃었던 사건이었죠. 이전에도 보고서나 기록을 본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 안의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달랐어요. 거기엔 최우진 중사와 박태준 이병에 대한 특별 전시가 있었어요. 그들은 제 할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한국군이었어요. 그들의 이름은 한국어와 영어로 나란히 적혀 있었고 낡은 사진 속에서 그들의 얼굴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서류 속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실존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가족이 있었던 사람들, 싸웠던 사람들, 그리고 제 할아버지를 지키려다 함께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었어요. 목이 메어왔어요. 저는 평생 할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혼자였다고 믿어왔어요. 그 분노와 아픔을 저 자신과 동의어처럼 품고 살아왔죠.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는 버려지지 않았어요. 그는 한국군과 함께 싸웠고 그들은 그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어요. 밖으로 나왔을 때 진실의 무게가 어깨 위에 내려앉는 듯 했어요. 오랫동안 아버지는 저에게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찬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의심조차 하지 않은 채 믿었고 더 깊이 알아보려 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더 아프고 더 복잡했어요.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할지 모르겠어요. 주위를 둘러봤어요.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선 서울. 부서진 채로 남기를 거부한 이 나라. 저는 평생 한국을 잃어버린 것들이 가득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보이는 건 강인함과 희생, 명예와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에 올 때부터 이미 마음을 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졌어요. 배우고 싶어졌어요. 이 나라를 이해하고 싶어졌어요. 한국을 떠나기로 한 날 짐을 싸면서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몇 달 동안 저는 오직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떠날 시간이 다가오자 정말 가고 싶은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호텔 방 창가에 서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이제 이 도시는 더 이상 낯설지 않았어요. 높이 솟은 빌딩들, 빠르게 움직이는 자동차들,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 이제는 이 모든 게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바뀐 건 단순히 도시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변했어요. 기지에서 모리스 장군과 영상통화를 했어요. 장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어요. 해밀턴 대위, 6개월간의 임무가 끝났네. 내일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가 예약돼 있어.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생각하기도 전에 입에서 말이 먼저 나왔어요. 장군님, 저는 여기 좀 더 머물고 싶습니다. 장군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머물겠다고? 자네 처음엔 오기도 싫어하지 않았나? 맞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다 장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마나 더 있고 싶은가? 6개월만 더요, 장군님.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장군은 다시 한번 짧게 침묵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요청을 승인한다. 그제야 제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어느새 이곳이 제게 또 다른 집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마지막으로 서울을 걸었어요. 네온사인 불빛이 젖은 도로에 반짝였고 선선한 밤 공기 속으로 멀리서 들려오는 대화와 웃음소리가 스며들었어요. 처음으로 한국의 효율성에 놀랐던 지하철역 앞을 지났어요. 낯선 사람들의 따뜻한 친절함에 충격받았던 작은 카페도 지나쳤죠. 그리고 할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던 전쟁기념관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걸을 때마다, 지나치는 거리마다 모든 곳에 제 시간들이 남아 있었어요. 몇 달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저는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과거를 붙잡고 있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공항이 아니라 서울의 작은 아파트로 향했어요. 짐을 내려놓고 천천히 둘러봤어요. 넓지는 않았지만 충분했어요. 이제 제 공간이었으니까요.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의 사진을 올려두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 사진을 보면서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이해의 감정을 느꼈어요. 할아버지, 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제야 할아버지가 무엇을 위해 싸우셨는지 알 것 같아요.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며 하늘을 황금빛과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함께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삶도 시작됐죠. 제가 절대 집이라고 부를 거라 생각하지 않았던 이곳에서.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